치면의식. 그 해는 여름이 빨리도 왔다. 그리고 중간에 여름이 사라졌다고들 하던 묘한 기후였다. 오코로치 선생님과 가족은 6월 18일에 대학 강의가 끝났기 때문에 일찌감치 가마쿠라로 피서를 가셨고, 그 후 선생님은 매일 가마쿠라에서 출근을 하게 되셨다. 6월 끝 무렵의 어느 일요일, 당시 의국장이었던 나는 월요일이 오기 전에 받아둬야 하는 선생님의 지시가 있어서 이른 아침 가마쿠라로 나섰다. 선생님 댁에 도착한 것이 아침 10시 정도였음에도 한여름에나 볼 수 있는 구름이 떠다니고 있었다. 참으로 무더운 여름이었다. 선생님께서는 아침 일찍 유이가하마로 가셨다고 해서 그 길로 가보았더니 과연 해변에 성미급한 비치 파라솔 몇 개가 세워져 있었다. 그 파라솔 중 하나에 유카타 차림을 한 선생님이 머리만 파라솔 안에 둔 채 엎드려 계셨다. 그리고 선생님 옆에는 K대학 제복을 입은 학생 한 명이 긴장한 모습으로 정좌를 하고 있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다치다군이로군. 놀러 왔나? 아니요, 놀러 온 건 아니고요. 급한 용건이 하나 생겨서 부랴부랴 왔습니다. 그렇군. 마침 4학년 가와모토 군이라는 학생도 왔다네. 이 친구도 바닷가에서 나를 찾고 있었어. 세 사람은 한동안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6월의 바다는 조용했다. 내가 오기 전까지 나누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등장하자 그 이야기가 끊어졌다. 나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괜찮으시다면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시라고 말씀드렸다. 자네가 오기 전까지 가와모토 군이 희귀 신경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턱을 한번 치켜 올렸다. 이것은 학생에게 이야기를 계속하라는 신호였다. 가와모토 군은 하던 이야기를 조심스레 다시 꺼냈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오코로치 선생님께 왕진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와서요. 선생님이 여름에는 가마쿠라에 계신다기에 이렇게 찾아뵌 겁니다. 그렇군. 하지만 여기서 왕진을 가는 것은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아. 이 다치다 군에게라도 왕진을 좀 부탁해 보겠나? 근데 자네도 이젠 4학년이고 이미 강의를 통해 신경증에 관해서 배우지 않았나? 의아는 내가 지정을 해줄 테니까 자네가 한번 해보는 건 어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우선 왕진을 하려면 그쪽 집안의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만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선생님 지시하에 꼭 해보고 싶습니다. 청년은 이렇게 말하고 환자의 병세를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청년 어머니의 조카로 공과대학 전기과인가를 졸업한 공학사 중에 마스요라는 사람이 있다. 어느 탄광에서 일을 하다가 4, 5년 전에 그만두고 가마쿠라로 이사를 왔다. 이 남자의 가족은 부인과 그의 외동딸 미요코, 그리고 하녀 두 사람이 전부였다. 가와모토 가문과는 거의 왕래가 없었지만 3년 전에 이 청년이 이곳으로 피서를 와서 신세졌던 것을 계기로 친척 간의 왕래가 잦아졌다. 그 이후 이 청년은 매년 여름 이곳을 찾았지만 올 여름에는 어떤 이유에선지 오지 말아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오지 말라고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내려와 보았더니 최근 4, 5개월 전부터 외동딸 미요코가 병이라고 하기에도 못하고 버릇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일종의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가족들은 손님이 집에 머물면 불면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어서 손님을 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미요코는 올해 17살, 여학교 4학년이었다. 그녀의 지적 호기심과 교양으로 보아 나무랄 데가 없는 밝고 활발하며 희망에 가득 찬 여자아이였다. 그런데 올 3월 즈음부터 갑자기 심각한 불면증이 생겼다. 거의 일주일 정도 지나자
병이 낫기는 했지만 그 이후부터 어머니의 말에 말대답을 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를 대할 때도 눈에 띄게 심기가 불편해 보였다. 언제나 불만스러운, 언제나 뭔가 압박을 받고 있는 듯한 이상한 아이로 변한 것이다. 학교를 다니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지만 이전보다 현저하게 게을러졌다. 결국 그녀에게 부모를 난감하게 할 만한 버릇이 생겼다. 그것은 바로 매일 밤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신의 방을 아주 세심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다는 버릇이었다. 보다 못한 부모님이 주의를 주자 난 조용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단 말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맨 처음에 그녀는 자기 방에 걸려있는 뻐꾸기 시계를 정지시켰고 손목 시계를 풀어 책상 서랍 가장 깊은 곳에 넣어야만 잠을 잘 수 있었다. 하지만 시계를 그냥 넣어두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았다. 반드시 신문지에 싸서 넣어두어야 했다. 게다가 시계를 싸는 신문지는 꼭 그날 발행된 신문이어야 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도교에 갔을 때 기차 안에서 읽으려고 신문을 들고 가신 적이 있는데 그 때문에 그 날짜 신문이 단 한 장도 없어서 온 집안이 뒤집힌 적도 있었다. 결국 옆집까지 가서 그날 신문지를 빌려오고 나서야 잠에 들 수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손목 시계를 풀었을 때 손목에 시계줄에 자국이 남으면 그 흔적이 사라질 때까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한쪽 손으로 흔적을 세심하게 어루만지면서 지워야만 했다. 그보다 더 기묘한 것은 이 집 복도 입구 끝에 응접실이 있는데 그 응접실과 복도 사이에 난 문을 밤새 닫아 놓아야 잠을 잘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그냥 닫혀 있으면 안 된다. 반드시 절반 정도는 열어 놓아야 한다. 만일 사람이 지나가다가 문을 닫기라도 하면 어찌나 귀가 예민한지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침대에서 나와 다시 문을 절반 정도 열어둔다. 이런 증상은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난감한 버릇이었다. 시계를 멀리하려고 하는 것은 주변을 조용하게 하려는 의미겠지만 문을 절반 정도 열어두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다. 나아가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종류의 칼이든 모두 포장에 넣어두어야지 잠을 잘 수 있다는 점이다. 연필 깎는 작은 칼은 물론이고 손님에게 과일을 내갈 때 쓰는 칼도 무언가에 쌓아두어야만 했다. 그래서 저녁 무렵이 되면 그녀가 집안을 점검하며 둘러본 다음 칼이라는 칼은 전부 넣어두고 다니는 상황이 벌어졌다. 밤중에 다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녀가 말한 이유였는데 어찌 되었든 그녀는 위의 조건이 전부 충족되지 않으면 결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거의 1시간 정도가 걸렸다.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되기 전까지 반복하고 반복했다. 그녀의 그런 수고스러운 모습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번거로워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군. 그래서 자네는 그게 어떤 증상인지 알겠든가? 네, 이번 방학 전에 선생님이 하셨던 정신의학 강의에서 신경증에 관해 배운 뒤에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취면의식이라는 거죠. 그렇다네. 그건 사실 완벽한 취면의식이야. 그런데요, 이 취면의식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이번 6월에 접어들면서 발견한 건데요. 그건 바로 한 달에 한 번 기분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증상이 하루나 2, 3일 정도 지속되는데 하여간 기분이 상당히 들떠서 그 기간에는 부모님께도 매우 잘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문을 절반 정도 열어두어야 하는 증상도 아주 약해져서 거의 다 나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날이 한 달에 한 번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주기적으로 온다는 말이지. 한 달에 한 번 주기로구만.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쪽을 보셨다. 자네, 이거 흥미로운 사례 아닌가? 이렇게 전형적인 프로이트가 강의할 때 공개한 사례와 정확히 일치할 정도로 전형적인 사례는 처음이야. 17살 여자아이가 갑자기 신경질적 증상을 보인다. 갑자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성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지. 게다가 시계 소리를 피하려는 증상은 그녀의 성적 욕구가 맹렬해졌다는 것을 말해주지. 오코로치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왜인지 가와모토 군의 표정이 이상해졌다. 오코로치 선생님은 가만히 그를 보았다. 가와모토 군은 선생님의 시선을 깨닫고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붉어졌다. 자, 그렇다면 가와모토 군, 자네는 그래,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게. 이 다치다 군을 어려워할 필요는 없어. 그럼 자네가 편히 말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한마디 하겠네. 자네는 예전부터 그 여학생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지? 가와모토 군은 주저했지만 결심했다는 듯이 말하기 시작했다. 사실 선생님께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전 미오코가 아직 14살인가 15살 때부터 그녀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미오코가 신경증에 걸렸다는 걸 알고 나서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선생님 강의에서 신경증은 병적인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 명민한 두뇌나 수재라고 불릴 만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과 천재가 걸릴 수 있는 것이라고 배웠거든요. 오늘 선생님을 뵙고자 바닷가에 온 것도 선생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입니다. 그랬나? 그렇다면 나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도 되겠구만. 이런 사례에는 역시나 정신분석요법을 쓰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이 자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게. 나는 그 여학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 그저 일반론을 말하는 것뿐이니까. 프로이트도 말했지만 취면의식에는 하나하나의 정해진 의미가 있단 말이야. 취면의식, 그러니까 잠이 들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의식. 예를 들어서 프로이트는 시계 소리를 이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상징했다고 본단 말이야. 그리고 성욕적 박동이라고 생각했어. 또 칼을 두려워한 것은 남근에 대한 공포, 즉 남성에 대한 불안이라고까지 말했지. 언뜻 들었을 때는 황당무계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프로이트는 옆방에 있는 부모님의 침실문을 열어두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딸을 예로 들었었어. 오코로치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프로이트 강의에 나와 있는 예를 간추려 설명해 주셨다. 그 사례는 프로이트가 빈에 있었을 때 일인데 환자는 19살에 발육이 좋고 영리한 여자였다. 이 여자의 취면의식은 두 가지 동작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는 역시 시계였다. 자기 방에 있는 큰 벽시계를 정지시킨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시계를 전부 자신의 침실 밖으로 내놓는다. 두 번째는 화분과 화병이다. 만일 한밤중에 쓰러지거나 깨지기라도 한다면 수면에 방해가 되니까 이것들을 떨어지지 않도록 책상 위에 제대로 세워둔다. 이 두 가지 동작 외에도 자신의 방과 부모님의 방문을 절반 정도 열어두어야 했다. 때문에 딸은 문이 닫히지 않게 여러 가지 도구를 세워두었다. 프로이트는 이 사례에서 문을 절반 정도 열어두는 행위를 부모님이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려는 무의식적인 의도와 성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화분이나 화병을 신경 쓰는 행위에 대해서는 화분이나 화병이 항아리와 마찬가지로 여자를 상징하며 이것은 호주에서 결혼을 앞두고 항아리나 접시를 깨는 관습이 널리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처녀성을 깨는 것에 대한 공포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프로이트는 이전부터 시계에도 성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해왔다.
시계는 박동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주기가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특징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가와모토 군이 말한 사례에서는 옆방문이 아니라 응접실 문을 열어두어야 잠을 잘 수 있다고 했는데 어쩐지 많이 유사하지 않은가? 예상이 빗나간다고 하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겠지만 지금 자네가 말한 이야기만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는 틀림없이 정신적으로 혼기에 이른 딸이 이 자네라는 대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오이디푸스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네. 오히려 미래 남편이 될 남자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서로 싸우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지. 그러니까 자네가 분석요법과 비슷한 방법, 이 방법은 다치다군에게 배우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분석요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그 따님을 좀 잘 돌봐주게. 그러면 이탈에 이르게 되고 저절로 치료가 될 거네. 또 그녀의 리비도가 자네를 향할 수도 있고 말이야. 오코로치 선생님은 6월의 유이가하마 바다를 바라보며 핵심을 정확히 짚어가며 의견을 말씀해 주셨다. 나도 가와모토 군에게 일단 해보게나. 나도 조금은 도와줄 수 있을 거야. 필요하다면 대학병원에 와서 분석 사례를 봐도 돼. 자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의사에게 맡기는 건 원하지 않을 테니까 자네의 힘으로 고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겠나? 라고 구원했다. 가와모토 군이 돌아가고 나서도 나는 이 문제를 화제로 삼았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정말 한 달에 한 번 취면 의식을 하지 않는 것이 여성 주기에 해당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 조금 전 들은 이야기만으로 판단하자면 우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무난하겠지. 하지만 실제 월경과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어. 헨리 앨리스 같은 사람도 남성에게도 주기가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 난 프로이트 옆에 있었을 때 이것을 정신적 월경으로 가정할 수 있다는 대담한 논문을 쓴 적도 있네. 그해 초여름 빈에서 말이야. 이미 20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오코로치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떠올랐다는 듯이 근데 말이야, 전혀 다른 주기를 생각해 볼 수도 있어. 말하자면 생리적인 주기가 아니라 경제적인 주기로 말이야. 경제적인 주기라뇨? 그래, 인간은 아이를 제외하고 누구나 이 사회적 월경을 피할 수 없거든. 싫든 좋든 월말에 빚쟁이가 찾아오는 것과 마찬가지지. 나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대학에서 하시는 강의에서 들을 수 없는 그의 심오한 사상에 닿은 것 같은 기분을 느꼈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솟아났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이 가와모토 군의 사례에 그런 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마 없을 거야. 만일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그것이 아닐 거야. 그래, 나는 가와모토라는 친애하는 제자를 위해서 그것이 없기를 바라고 있네. 오코로치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 그런 선생님은 어쩐지 마음속의 의문을 스스로 부정하려는 것 같았다. 그 후 가와모토 학생은 내가 있는 연구실에 찾아와서 두세 가지의 분석 사례를 연구하기도 했고 나와 상담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7월이 지나 8월이 올 때까지도 치유되었다는 보고는 들리지 않았다. 앞서 말했듯이 그 해는 날씨가 들쑥날쑥해서 6, 7월에는 한여름 같았지만 8월에 접어들고 나서는 매일 비가 내렸다. 그리고 밤이 되면 가을처럼 시원했다. 오코로치 선생님은 비가 거세지만 않으면 바닷가에 비치 파라솔을 가지고 나가서 파라솔 안에서 독서하는 것을 좋아하셨다.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오는 손님은 늘 바닷가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야 했다. 그러던 어느 흐린 날 오후부터 옅은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해서 바닷가가 의외로 붐볐다.
비치 파라솔이 갑자기 늘어났고 성미 급한 사람들 중에는 이미 바닷물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다. 나는 이 해안에서 오코로치 선생님의 구슬 원고를 필기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가와모토 군이 찾아왔다. 가와모토 군, 오랜만이네. 그 취면의식 아가씨는 그 후 어떻게 되었나? 네, 요지부동이에요. 원인을 찾으려고 어떻게든 해석을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선생님께 진찰을 받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집안에서 그걸 허락하지 않네요. 처음에는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선생님이 워낙 대단하시니까 사례를 넉넉히 해야 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댁이 넉넉한 편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재정 상태가 어렵다는 걸 이번 일 때문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 선생님, 이 경제적 문제와 신경증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글쎄, 경제적인 문제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어. 하지만 부자라서 갖는 일종의 죄책감이랄까, 책임감이랄까, 그런 것들이 신경증을 유발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는 오히려 가난해지면 낫는 거야. 하지만 자네의 경우 우선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을 거야. 저 신경증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했나? 원인 파악이 역시 가장 중요하거든. 아니요. 아직까지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어요. 다만 그 이후에 제가 알게 된 내용은요. 그 여학생의 아버지가 4, 5개월 전부터 이제껏 교류하지 않았던 사람과 교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취면의식 중에 응접실 문과 관련된 것이 있었잖아요. 전 아무래도 이 손님 혹은 이 손님과의 교류가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와모토군. 그거 참 좋은 지적이야. 미요코는 손님이 오면 늘 여학교 교복 차림으로 차를 들고 손님 방에 들어가야 했어요. 그래서 미요코는 숙부를 찾아온 손님을 거의 다 알고 있었죠. 물론 신경증에 걸린 뒤에는 차를 나르지 않았지만 밤에 손님이 있을 때 취면의식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 것 아닌가 싶은 점도 있었어요. 일단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하지 않으면 안 되고 지나치게 아버지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이를테면 손님에 관한 것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이런 점들이 안심을 방해한다고 해석하고 싶어요. 어, 저 최근에 교류를 시작했다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인가? 여성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젊은 사람이라도 되는 건가? 근데 그게요,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노인이에요. 선생님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는 바로 여기 가마쿠라에 사는 다카나와 후지요시라는 고리 대금업자예요. 어, 다카나와 후지요시?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어. 사실 그 사람은 예전에 그 여학생의 아버지와 같은 탄광에서 일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먼저 일을 그만두고 고리 대금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어마어마한 부를 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최근에 다시 만나고 있다라는 얘기로구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질문은 아주 사적인 질문이야. 만일 대답이 꺼려지면 대답하지 않아도 돼. 그럼 그 여학생의 아버지가 그 사람한테서 돈을 빌렸다는 말인가? 적어도 자네는 그럴지도 모른다고 의심을 하고 있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 아버지가 돈을 빌렸다면 이 다카나와 씨가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간 건 한 번인가 두 번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늘 다카나와 씨가 이쪽으로 찾아왔던 거고요. 그렇게 말하고 가와모토군은 다카나와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했다. 심지어 오코로치 선생님은 언뜻 보기에 미오코의 신경증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다카나와 씨 이야기에 상당한 흥미를 보이셨다. 오코로치 선생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질문하기 시작했다. 통통하게 살이 찌고 불그스름한 얼굴을 한 그는 늘
하오리를 입지 않고 편한 복장으로 찾아온다. 당당한 풍채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사람이 척수로 환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와모토군은 이렇게 말했다. 척수로는 매독균에 의해서 척수의 후색과 후근이 침해를 받는 질병이다. 힘줄 반사가 소실되고 동공반사 이상, 운동실조에 의한 실조성 보행, 지각 이상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그렇군. 이 자네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고리 대금업자인 다카나와 씨에게 척수로라는 병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구만.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지? 오코르치 선생님이 묻자 가와모토군은 이렇게 대답했다. 비가 줄기차게 내리던 어느 여름, 비가 갠 뒤 다카나와 씨가 찾아왔는데 그 후 또다시 비가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결국 비가 폭풍으로 바뀌었고 손님방에 전등이 나갔다. 그래서 모두 양초를 찾으러 오고 술렁이는데 다카나와 씨는 전혀 침착함을 잃지 않고 마침 잘 됐군. 나는 항상 큰 휴대용 전등을 가지고 다니지. 라고 말하면서 현관에 두었던 자신의 휴대용 전등을 가져와 손님방에 걸었다. 마침 그때 전기 회사에 전화를 걸려고 현관 근처에 있었던 가와모토 군은 다카나와 씨가 손님방에서 나와 현관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걸음걸이는 분명히 실조성 보행이었다. 실조성 보행이란 각 근육이 모두 정상인데도 근육 간의 조화 장애로 일정한 운동을 잘 할 수 없는 병증을 말한다. 다카나와 씨가 항상 전등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그의 병 때문이었을 것이다. 여학생의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다카나와 씨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 건지 가와모토 군에게 물어봤다. 가와모토 군은 척수로인 것 같다고 대답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고 한다. 척수로는 앞이 보일 때는 괜찮지만 눈을 감거나 갑자기 빛을 잃는 등 시각을 잃으면 운동실조증이 나타난다. 이를테면 길을 걸을 때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것이다. 시야가 밝으면 아무렇지도 않지만 밤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사의 언질 때문에 다카나와 씨는 휴대용 전등을 가지고 다녔을 것이다. 또한 손전등은 빛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들고 다닐 수 있는 큰 전등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그렇구만. 그런 병이었구만. 그러고 보니까 처음 내가 우리 집에 오려거든 밤에 와달라고 했을 때 다카나와는 밤에 오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었어. 하지만 다카나와 자신의 이익 문제 때문에 꼭 나를 만나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밤에 오게 된 거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아버지는 자신이 직접 휴대용 전등을 설계해서 조립하기 시작했다. 마치 무슨 실험이라도 하듯이 대대적으로 작업을 시작했고 재료를 직접 골라서 조립했다. 그런데 듣자 하니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다카나와는 전등이 어두워서 못 쓰겠다고 했다. 결국 숙부는 고심 끝에 버튼을 누르면 한 번에 확 밝아지는 전등을 발명해서 다카나와에게 강매했다고 말했다. 원래 공과대학 전기과 출신이기 때문에 전기에 관해서 매우 해박했다. 이 전등은 다카나와 씨의 요구에도 안성맞춤이었다. 이 전등의 기능은 평소에 길을 걸을 때는 보통 모드로 하다가 울퉁불퉁한 길이 나오면 버튼을 눌러서 빛의 세기를 세게 할 수가 있었다. 그러다가 평평한 길이 나오면 다시 보통 모드로 바꾸면 되는 것이다. 오코로치 선생님은 이 이야기에 한층 더 집중하셨다. 가와모토 군은 모르겠지만 나는 안다. 오코로치 선생님은 집중하면 목소리가 낮아지고 점점 저력을 발휘하신다. 그거 참 흥미롭군. 자네는 그것이 어떤 원리인지 살펴보았나? 뭐 딱히 설명을 해주진 않았는데요. 뭔가 우드 메탈이라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우드 메탈이라고? 오코로치 선생님은
강하게 확인했다. 그러시더니 그렇다면 일시적으로는 밝아질지 모르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어두워질 텐데 라고 중얼거렸다.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드시고 저 가와모토군, 자네가 좋아하는 그 미오코라는 아가씨를 내가 한번 진찰해보고 싶네. 물론 조금 전 자네가 말한 사례금은 필요 없어. 내가 한번 보고 싶은 거니까 말이야. 자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흥미가 생겼어. 어때? 자네가 그대에게 이야기를 좀 전해주겠나? 물론 됐다고 하신다면 난 괜찮네. 가보고 싶기는 하지만 말이야. 오코로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가와모토군은 매우 기뻐했다. 네, 감사하죠. 그렇다면 바로 돌아가서 말해 놓겠습니다. 상황만 괜찮다면 내일 아침에라도 선생님을 모시러 올게요. 아니, 아니.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가보고 싶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가와모토군은 몹시 기뻐하며 곧바로 일어섰다. 그는 일단 그 댁의 상황을 보고 바로 돌아오겠다면서 선생님 댁을 나섰다. 아직 오후 3시인데 하늘이 벼란간 어두워지더니 이윽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선생님과 내가 비를 피하려고 바닷가에서 돌아왔을 때는 비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선생님 댁 유리창 밖에서 누군가가 물을 끼얹는 것처럼 밖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였다. 며칠 동안 비가 내리다가 겨우 오늘에서야 개었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다가는 가마쿠라의 하천이라는 하천은 크든 작든 모조리 범람할 것이다. 땅의 상태에 따라서는 홍수가 날지도 모른다. 나는 선생님 댁 응접실에서 그런 생각을 하며 담배를 연달아 피웠다. 선생님도 같은 방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가만히 앉아 계셨다. 선생님의 붉은 담뱃불이 보일 정도로 방 안이 어두웠다. 이렇게 밤을 새우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졌다. 그런 어둠 속에서 선생님 특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치다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가와모토군이 말한 그 아가씨의 취면 의식에는 전혀 뜻밖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신경이 쓰여. 가와모토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았는데 우리가 한 발 늦을 리는 없겠지만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불행한 사건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신경증 증상이 과거를 반영한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봐왔네. 하지만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경증 때문에 미래를 예견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번 신경증의 경우는 분명 그에 해당하는 사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렇다면 가와모토군이 빨리 답신을 가져와야 될 텐데. 선생님과 내가 가볍게 저녁을 먹고 기다리는데 가와모토군이 장대비를 무릅쓰고 돌아왔다. 가와모토의 말에 따르면 집에 돌아가 보니까 그 여학생의 아버지 마수요는 부재 중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매우 기뻐하면서 남편의 허락을 받을 수는 없지만 꼭 와주시기를 바란다고 하셨다고 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그 남편이 외출하면서 다카나와 씨가 밤에 찾아올 예정이라면서 본인이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전해드리라고 했다고 한다. 오코로치 선생님은 고리 대금업자 다카나와 씨가 있어도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상관없다. 그저 그댁 따님 방에 가서 따님을 진찰해보고 싶을 뿐이지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와모토군만 자신의 옆에서 보조를 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우리 세 사람은 바로 집을 나섰다. 마수요의 집은 상당히 넓은 정원이 있는 일본식 건축으로 된 집이었지만 응접실만은 서양식으로 되어 있었다. 듣던 대로 복도로 나가는 문이 있었고 그 복도 안쪽으로 들어서면 오른쪽이 미오코의 방, 왼쪽이 부모의 방이었다. 2층에도 방이 3개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가와모토군이 사용하고 있었다. 마수요의 집에 도착했을 때부터 그렇게 세차게 내리던 비가 이제 그치려고 하는 모양이었다.
머지않아 빛발이 약해졌고 그러다가 이내 설탕 같은 이슬비로 바뀌었다. 오코로치 선생님은 집의 배치 등을 살펴본 다음 미요코의 방으로 갔다. 무서운 얼굴에 몸집이 큰 신사가 들어가자 미요코는 놀랐지만 조금도 주눅들지 않은 모습이었다. 과연 아름다웠고 17이라는 나이에 비해서도 몸매가 훨씬 어른스러운 아가씨였다. 나는 신경증에 걸린 젊은 여자를 자주 보는데 그들 중에는 특정 증상 외의 모든 행동이 정상인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도 있다. 미오코 또한 바로 그런 케이스였다. 한눈에 본 바로도 이 아가씨가 고질적인 취면의식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다. 오코로치 선생님은 반사 기능 등 간단한 검사를 하고 나서 두세 가지 문질을 했다. 손님방 문을 열어놓기만 하면 손님이 있어도 잠을 잘 수가 있다라고 하셨지요. 글쎄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잘 모르겠어요. 손님이 있을 때 손님방의 문은 늘 닫혀 있었으니까요. 열려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 잠이 들면 아침이 올 때까지 깨지 않나요? 아니요. 가끔 한밤중에 한두 번 눈이 떠지고는 해요. 화장실에 가려고 깨는 겁니까? 아니면 손님방 문이 닫혀 있는지 신경 쓰여서 그런 건가요? 글쎄요. 아마도 손님방의 문이 신경 쓰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아가씨, 이 방 안에 뻐꾸기 시계나 벽시계들을 이 꽁꽁 싸서 숨겨둔다고 해도 손님방에도 시계가 있잖아요. 추측컨대 문을 열어놓고 자면 밤이 깊어져 주위가 조용했을 때는 그 시계 소리가 이 방까지 들리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코로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미오코는 가만히 생각을 했다.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지만 오코로치 선생님과 내가 다그치지 않고 말없이 기다리자 약 2분 정도 후에 이렇게 대답했다. 맞아요. 이제 깨달았어요. 손님방 문을 열어둬야 잘 수 있었던 이유는 손님방 시계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마음 편히 잘 수 없어서였는지도 몰라요. 아가씨, 참 이해가 빠른 분이시네요. 중요한 점을 깨달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가씨 방의 시계를 멈춰두고 손목 시계를 숨기는 건 시계 소리가 신경 쓰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시계 소리가 들리면 손님 방에 있는 시계 소리와 혼동돼서 손님 방 시계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이군요. 그래서 잠도 잘 수 없는 것이고요. 맞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에 대한 대답은 의외로 바로 나왔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시계 소리가 성가셔서 잠을 못 자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밤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서 손님방의 시계를 여기에 들여놓고 자보세요. 그렇다면 분명 잠을 잘 수 있을 겁니다. 아가씨는 선생님의 말씀을 확실히 이해한 것 같았다. 그녀는 감사하다고 말하며 머리를 숙였다. 아가씨,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점이 있어요. 칼을 포장에 넣어두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고 하셨는데 왜 손님방 란마에 걸려있는 도검은 넣어두지 않았습니까? 그 칼은 신경 쓰이지 않았나요? 미오코는 선생님의 예리한 질문에 놀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 검이 신경 쓰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무도 몰래 손에 줄 수 있는 칼이 신경 쓰이지 그렇게 큰 칼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미오코의 진찰은 이것으로 끝이 났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스요 부인, 즉 미오코의 어머니가 만류해서 선생님과 나는 손님방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다. 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고리 대금업자 다카나와 씨였다. 나는 다카나와 씨가 왔으니까 이를 기회 삼아 돌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선생님을 보았는데 선생님은 모르는 체하고 그냥 앉아 계셨다. 선생님께는
아직 이 집을 떠날 수 없는 목적이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렇게 믿으며 가만히 있었다. 다카나와 씨는 그 거구를 이끌고 손님 방으로 들어왔고 우리를 보더니 손님이 있는 줄 몰랐다는 표정을 지었다. 다카나와 씨는 선생님의 근엄한 얼굴을 보고 예의를 차리는 것 같았지만 나와 가와모토군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선생님은 한눈에 다카나와 씨를 파악했지만 그 후에 관심이 사라지셨는지 손님 방에 걸린 유화 같은 것들을 보고 계셨다. 나는 선생님이 저렇게 느긋하신 것은 다카나와 씨를 보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나중에서야 선생님의 목적을 깨달았다. 선생님은 바로 미오코의 아버지인 마스요 씨를 보고 싶어 했던 것이다. 다카나와 씨가 온 지 불과 20분 정도 지났을까. 현관을 거칠게 열어젖히는 소리가 나더니 마스요, 바로 그가 돌아왔다. 마스요는 느닷없이 손님 방으로 들어왔는데 그 순간 다카나와 씨 외에 손님이 더 있는 것을 보고 묘하게 움찔했다. 그리고 오코로치 선생님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때 나는 그에게서 어쩐지 섬뜩한 표정을 보았다. 하지만 마르고 빈틈없어 보이는 그 검은 얼굴에서 이전의 감정은 금세 사라지고 이내 온유한 빛이 감돌았다. 가와모토 군이 당황해서 마스요 씨에게 오코로치 선생님과 나를 소개했다. 마스요 씨가 인사말을 건네기 전에 선생님은 저는 이런 환자를 관심 있게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허락도 없이 진찰을 해보았습니다만 가벼운 병이니까 며칠 이내에 원래 상태로 말끔히 돌아올 겁니다.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유유히 일어서서 서둘러 자리를 떴다. 마침 비가 그쳤으므로 선생님은 조금 걷자고 말씀하셨다. 현관을 나서는데 뒤에서 가와모토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가와모토군, 그 아가씨는 참으로 좋은 분이더구만. 그 아가씨를 만나보기 전에는 신경증에 걸린 사람이니까 나중에 완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네의 결혼 상대로 반대를 하고 싶었네. 하지만 직접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 아가씨와 결혼할 것을 추천하고 싶어. 그리고 진찰 결과는 내일 아침에 말하겠지만 오늘 밤 자네한테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네. 내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의심하지 말고 한번 해봐. 그 부탁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밤 그 아가씨의 아버지 마스요의 상태를 잘 살펴보는 거야. 만일 그가 집을 나서려고 한다면 자네가 모시고 가게. 그리고 만약 수행이 필요 없다고 하면 미행을 해보란 말이야. 물론 자네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라도 임기응변으로 대처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일 오늘 밤에 일어난 일을 나한테 들려주게. 그렇게 해준다면 나는 미오코 씨의 신경증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최선의 방책을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오늘의 진찰로 대부분의 구상은 잡혔지만 오늘 밤 일에 관해 듣는다면 결정적인 도움이 될 거야. 알겠나? 마스요 씨에 대해서라면 지금도 대략적이나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니야. 이 다카나와라는 손님이 왔을 때 그 마스야 씨의 태도와 상태를 알고 싶은 거야. 특히 다카나와 씨가 돌아간 다음에 그분이 어떤 식으로 신경질을 내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게. 가와모토 군은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명심하고 다시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선생님과 나는 비 온 뒤의 길을 말없이 걸었다. 어두운 길이었다. 암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두웠다. 그 어둠 속에서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치다군. 인간이란 앞날을 예견할 수는 있어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야. 아무래도 어쩔 수 없겠지.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떤 사건을 예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 건가요? 예를 들어 다카나와 씨가 아가씨의 신경증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설마 다카나와 씨가 그 아가씨한테 손을 댄 건 아니겠죠? 물론이지. 다카나와라는 자가 손을 대려고 한들
가와모토라는 기사가 있으니까 그럴 수가 없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생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걷기만 하셨다. 아무래도 나로서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가와모토 군이 아주 훌륭하게 꿰뚫어 본 것 같아. 가와모토 군이 말했듯이 그 아가씨가 앓고 있는 신경증은 아버지 마스요 씨와 그 고리대금업자 다카나와 씨 사이의 관계 때문에 발병한 것 같아. 그렇다고는 해도 그 아가씨가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알지는 못할 거야. 단 이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그 뭐랄까 기싸움 같은 것이 그 아가씨를 위협하고 있는 것 같았어. 그 말씀은 즉 두 사람 사이에 금전적인 문제 같은 것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물론이야. 어른들 사이에 절실한 문제가 있다면 금전적인 문제 외에 다른 문제일 리가 없지. 신경증을 앓고 있는 이 아가씨는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만 한다고 느끼는 것 같아. 하지만 나로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조차 할 수가 없다네. 둘 사이에 이익이 있는 쪽은 다카나와 씨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은 마스요 씨잖아. 그 반대라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텐데 말이야.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머지않아 선생님 댁에 도착할 즈음 선생님은 우선 기다려 보기로 하셨는지 갑자기 기운 빠진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신경증이라는 녀석은 평소에는 알 수 없는 인간의 심오한 마음을 감지하지. 이런 사례는 우리 정신과 의사에게 매우 적절한 연구 대상이야.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과연 이날 밤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은 매우 기묘한 사건이었다. 어쩐지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신경증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어떤 부분이 관련이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다카나오 씨가 마스요 댁을 나선 것은 저녁 8시가 지났을 때였다. 자동차로 가야겠다고 해서 마스요 씨 댁에서 전화로 차를 한 대 불렀다. 늘 이용하는 택시였다. 이날 밤 마스요 씨가 자신이 직접 설계해서 만들어 놓은 휴대용 전등을 주었기 때문에 다카나와 씨는 자신이 가져온 손전등과 함께 총 2개의 전등을 들고 택시에 올랐다. 마스요 씨는 오늘 외출을 해서 피곤했는지 배웅하고 나서 손님 방으로 들어와 의자에 깊숙이 앉아 있었다. 가와모토군 또한 오코로치 선생님의 분부대로 슬그머니 마스요 씨의 상태를 살피면서 같은 방 구석에 앉아 연달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가만히 각자의 생각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머지않아 한 1시간 정도 지났을까. 느닷없이 가마쿠라 경찰서에서 형사 한 명이 차를 타고 찾아왔다. 가와모토 군이 나가보았더니 그 형사는 다카나와 후지요시 씨가 이 댁을 떠나 자택으로 가던 중에 때마침 빗물 때문에 허물어진 자택 뒤 절벽에서 전락해 사망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택시 운전사도 관련이 있고 나아가 오늘 다카나와 씨의 행적 또한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사실 내일에도 상관없지만 출두할 용의가 있으시다면 오늘 밤에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가와모토 군이 이 내용을 마스요 씨에게 보고하자 마스요 씨는 얼굴이 사색이 되며 매우 놀랐다. 하지만 금세 정신을 차리더니 당연히 가야지. 어쨌든 다녀오겠네. 라고 말했다. 그는 곧바로 형사와 함께 집을 나섰다. 가와모토 군은 오코로치 선생님의 당부도 있었기 때문에 마스요 씨를 따라 나섰다. 나중에 들어보니 가와모토 군은 경찰서로 바로 가지 않았다고 한다. 어두운 길을 따라서 사건 현장에 가보았다고 했다. 현장에 가보니 이미 시체 수습은 끝난 상태였다고 한다. 형사로 보이는 2~3명의 남자가 무엇인가를 찾는지 어둠 속에서 경찰서 제등을 들고 그 주변을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가와모토군은 다시 돌아가서 경찰서로 향했고 마스요 씨보다 약 30분 늦게 도착했다. 마스요 씨와의 면회가 바로 허가되었다. 이 시점은 다카나와 씨의 부검도 끝난 상태였는데 부검 결과 타살이 의심된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체와 함께 2개의 휴대용 전등이 발견되었는데 모두 바위 모서리에 맞아 부서져 있었다. 주요 용의자는 가마쿠라의 택시 운전사였는데 이 운전사가 왜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되었는가 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때문이다. 마스요 댁에서 나와 택시를 탔을 때 다카나와 씨는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고 운전사에게 2~3번 말을 걸었다고 한다. 택시는 다카나와 씨의 자택을 향했지만 자동차가 다리 근처에서 멈추고 말았다. 다카나와 씨 댁은 이 다리를 건너야만 갈 수 있다. 손님, 이 다리는 통행금지라고 하네요. 난처하게 됐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아까, 그래, 약 1시간 반 전에 자동차로 여기를 지날 때만 해도 분명 지나갈 수 있었어. 그때는 도로 공사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야? 하지만 손님, 칸델라가 걸려있고 통행금지 표지판이 저렇게 버젓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새끼줄도 걸려있고요. 하긴 그렇네. 이거 참 곤란하게 됐는데 여기서 내 집까지 걸어서 10분이나 걸리는데 게다가 어두운 밤이고 말이야. 손님, 그렇다면 이 강을 따라서 댁 근처까지 가볼까요? 거기에 작은 다리가 있는데 선생님 댁 뒷문으로 나가면 2분 정도 거리에 있는 다리예요. 고리 대금업자 다카나와 씨와 택시 기사 간에 이런 대화가 있었다. 운전사는 넓은 낭떠러지가 나올 때까지 강을 따라서 거슬러 오르면 넓고 으리으리한 다카나와 씨 저택의 뒤편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좁은 다리를 건너서 벼랑길을 따라 조금만 더 걸으면 저택에 돌담이 나오는데 운전사는 이때 돌담을 휙 돌면 바로 정문이 나온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이 길로 가면 조금만 걸어도 되기 때문에 운전사는 이 길을 권한 것이다. 운전사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 당시 다카나와 씨는 아무런 주저함 없이 기꺼이 그게 좋겠군 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매우 좁은 다리였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외나무 다리는 아니었다. 돌다리였고 튼튼했기 때문에 사람 한 명은 좋게 건널 수 있었다. 이날 밤에는 이 부근에서도 탕류가 엄청났다. 다카나와 씨는 대수롭지 않게 자동차에서 겨우 내리더니 준비해온 휴대용 전등을 양손에 들고 양쪽 모두 스위치를 켰다. 그리고 운전사를 향해서 미안하지만 자기가 눈이 조금 안 좋으니까 다리를 다 건널 때까지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다리 쪽으로 비춰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운전사는 다카나와 씨가 손전등을 2개나 켠 것도 모자라 자동차 헤드라이트까지 요구하다니 어지간히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했다. 하지만 요구하는 대로 자동차를 다리 쪽으로 옮기고 라이트를 켜서 다리를 환히 비추었다. 이때 운전사는 2가지 의문이 들었다. 첫 번째, 그가 보기에 발걸음이 다소 조마조마해 보였다. 하지만 이것은 아마도 마스요 씨 댁에서 술을 드신 데다가 기분이 좋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2번째는 아무리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비춘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다리를 무사히 건넌다고 해도 다카나와 씨 댁과 강 사이를 연결하는 길은 다리와 마찬가지로 좁고 위험한 벼랑길인데 어쩌시려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자신은 어려움 없이 다니는 길이었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다카나와 씨가 그 돌다리를 다 건널 즈음 2칸, 약 3.6m에서 3칸, 약 5.4m 정도 되는 짧은 다리였기 때문에 그때 즈음이면 다 건넜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 바로 그때 무슨 일인지 헤드라이트가 확 꺼져 버렸다. 깜짝 놀라서 손을 뻗어 다시 시동을 켜보니 라이트가 다시 들어오기는 했지만 다시 라이트를 켜는 그 3~4초 사이에 으악하는 비명이 났다. 그 비명과 함께 다카나와 씨가 벼랑 아래로 추락했고 탕류 위 바위 모서리에 부딪히고 말았다는 것이다.
운전사는 라이트가 다시 들어온 순간 그가 떨어지는 모습을 확실히 보았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다. 노인이라 이런 일이 생긴 것인가? 헤드라이트가 꺼져서 발을 헛디뎠다니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라는 것이 택시 운전사의 진술이다. 현장을 보고 온 형사들은 고작 라이트가 꺼졌다고 해서 발을 잘못 디딜 만한 곳은 아니다. 게다가 다카나와 씨는 양손에 아주 밝은 전등 2개를 들고 있었다. 그러니 헤드라이트가 꺼진다고 추락할 리가 없다. 당신이 밀어서 떨어뜨린 것 아니냐? 어떤 원한 때문에? 아니면 돈이라도 빼앗으려고? 왜 밀었는지 자백해라. 라면서 운전사를 추궁했다. 하지만 운전사는 절대 아니라고 결백을 주장했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 증거를 말씀드리겠다. 저는 현장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 큰일 났다 싶어서 바로 차를 몰고 가까운 파출소로 가서 신고를 했다. 내가 신고한 시간을 계산해 봐라. 마스요시 댁에서 출발한 지 고작 15분도 걸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난 절대 도망치거나 숨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 난 절대 범인이 아니다. 운전사는 열의를 다해 호소했다. 다카나와 씨의 호주머니에는 손이 베일 만큼 빳빳한 지폐가 2,000엔 정도 들어 있었다. 다카나와 씨 아내의 증언으로는 집을 나설 때 20-30엔 정도의 푼돈이 전부였고 마스요시 댁 말고 다른 곳에 갔을 리는 없다고 했다. 마스요시는 사법주임 방에서 있었던 취조에서 자신이 다카나와에게 2,000엔을 줬다고 진술했다. 그는 다카나와에게 약 10,000엔 정도의 빚이 있었는데 지난 3월에 바로 갚아달라는 말을 듣고 월부로 매월 2,000엔씩 갚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마지막 2,000엔을 갚았고 증서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다카나와 씨가 집에 돌아간 뒤 그 증서를 태워버렸다. 하지만 마스요는 주머니에 있던 그 돈은 그가 건넨 것이 분명하다고 진술했다. 이것을 통해 운전사가 돈을 노리고 죽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나아가 운전사가 진술한 시간적 순서도 마스요 씨가 진술한 부분과 일치했다. 가와모토 군도 마스요 씨를 대신해 사법주임의 질문에 2-3개의 증언을 했다. 사법주임은 가와모토 군에게 운전사가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그에 대해 가와모토 군은 주제 넘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K대학 의학부 학생입니다. 다카나와 씨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건 그가 앓고 있던 척수로라는 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사법주임은 이 진술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그리고 이 사법주임은 오코로치 박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그가 현재 가마쿠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서 그 밤에 오코로치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법주임에게 전화가 왔을 때 나는 아직 오코로치 선생님 댁에 있었다. 원래는 그날 밤 막차를 타고 돌아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하던 선생님의 구슬 필기 원고 작업을 조금 더 하려던 참이었다. 그날은 그다지 서늘하지 않았다. 오코로치 선생님은 전화를 받고 매우 놀라셨다. 아마도 선생님은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는 있어도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하셨을 것이다. 어쨌든 오코로치 선생님은 기꺼이 경찰서로 출두했다. 그리고 척수로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만일 어느 정도 심한 척수로를 앓고 있는 환자가 낭떠러지를 걷다가 갑자기 시각을 잃으면 바로 실조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벼랑 아래로 떨어질 위험은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척수로라는 병은 척수후색이 치매를 받는 질병이에요. 척수후색이란 근각신경섬유, 즉 근육이 어느 정도의 무게를 담당하고 있는지 그 감각을 신경으로 전달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손상되면 걸을 때나 손을 사용할 때 발이나 손 근육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할 수 없게 되죠. 따라서 눈이 보일 때는 시각을 통해 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서 잘 걸을 수 있지만은 눈을 감으면 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실조증이 와서 비틀거리면서 걷게 되지요. 따라서 다카나와 씨가 정말 척수로 환자였다면 헤드라이트가 꺼졌을 때 갑자기 시각이 혼미해졌을 것이고 그로 인해 낭떠러지로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오코로치 박사의 이러한 진술을 듣고 사법주임은 바로 다카나와 씨의 주치의에게 확인해서 그가 척수로 환자가 확실하다는 증언을 받았다. 게다가 택시 운전사는 이 병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사실이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살해 혐의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이것은 사건이 발생한 지 2, 3일 만의 결론이었다. 하지만 사법주임은 오코로치 선생님의 증언을 듣고 이 사건이 타살이 아닌 예기치 않은 사고였다는 사실은 이해했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한 가지 의문에 사로잡혀 있었다. 잠깐만, 다카나와 씨가 오후 7시에 자택을 나왔을 때 분명 정문으로 나가서 자동차를 탔지. 그렇다면 자동차를 타고 그 다리를 지났다는 건데 그때는 통행금지가 아니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귀가하던 오후 8시 반에는 그 다리에 통행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어. 아무래도 좀 이상하지 않아? 라고 사법주임은 생각했다. 그리고 즉시 토목과에 전화를 걸어서 도로 개수가 진행된 장소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그 토목과 담당자에게서 사고가 일어난 그 다리에서는 개수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게다가 그 근처에 통행금지였던 곳이 한 군데 있었는데 거기는 다리도 아니었고 자동차 도로도 아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법주임은 그 밤중에 형사를 보내 다리를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택시 운전사는 조금 전 다리가 통행금지였다고 진술했는데 다시 가보았더니 통행금지 표지판이 없었다. 토목과에서 말했듯 그 근처에 통행금지였던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 그래서 택시 운전사가 다시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 거짓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갔기 때문에 바로 소환해서 이 점에 대해 추궁했지만 운전사의 진술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분명히 통행금지 표지판이 있었어요. 다카나와 씨도 그걸 보시고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으니 돌아가야 되겠군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지금 그 표지판이 사라졌다니까 마치 여우에게 홀린 기분이네요. 하지만 여우가 장난을 친 거라 해도 다카나와 손님과 저는 분명히 보았어요. 게다가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다리를 지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세우고 한 1, 2분 정도 고민하기까지 했거든요. 따라서 제 말에 털끝만큼도 거짓은 없어요. 하지만 방금 조사해본 결과 다리 위에 그런 표지판은 없었어.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게야? 말이 안 된다고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 말고 다른 보행자가 봤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조사해 주세요. 운전사가 이렇게까지 말하다니 그 나름대로 필사적으로 머리를 쓴 결과였을 것이다. 택시 운전사는 매우 영리했다. 결국 다음 날 밤 8시 반부터 9시 반 사이에 그 다리에 통행금지 표지판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는 사람이 2명 나왔다. 그와 동시에 9시 반부터 12시 사이 그 다리에 통행금지 표지판이 없었다고 증언한 사람도 나왔다. 이 운전사는 이 증언이 인정돼서 바로 방면되었다. 다소 불명한 부분도 있기는 했지만 결국 이 사건은 과실사로 마무리되었다. 오코로치 선생님은 그날 밤 경찰서에서 돌아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 또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건은 의문투성이지만 오코로치 선생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까 나도 잠자코 있기로 했던 것이다. 이 사건이 발생한 뒤 일주일이 지나고 마스요 미오코의 병은 완치되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오코로치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다. 아가씨, 당신이 그때 걸린 병은 신경증이라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신경증이라는 병은 어떤 커다란 사건으로 인해 갑자기 낫기도 합니다. 아가씨는 마스요 댁과 관련된 사건이 아닌
다른 댁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병이 나았으니 다행입니다. 나는 오코로치 선생님이 미요코 아가씨를 위로하시는 것을 듣고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에 관한 의문은 결국 1년이 지나고 나서 오코로치 선생님의 입을 통해 완전히 해결되었다. 선생님은 나에게만 이와 관련된 의문에 관해 말씀해 주셨다. 나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선생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확히 추리하고 예상하셨다는 것을 알고 선생님의 놀랄만한 추리 능력에 더욱 탄복할 수밖에 없었다. 가와모토군은 다음해 3월에 졸업해서 의학사가 되었다. 내과를 전공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한동안 서로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나는 이 젊은 의학사가 그 후 매우 우울하게 지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런데 여름이 다가온 어느 날 가와모토군이 대학에 계시던 오코로치 선생님을 불쑥 찾아왔다. 그때 마침 나는 의궁 일 때문에 선생님 방에 있었다. 가와모토 의학사는 차마 쳐다보기 민망할 정도로 수척해져 있었다. 야, 오랜만이구만. 그건 그렇고 자네 너무 수척해 보이네. 네, 그래서 선생님께 상의를 드리고자 찾아뵈었습니다. 가와모토는 그렇게 말하고 잠시 말을 멈췄다. 자네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알 것 같기도 하네. 내 예상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화내지 말게. 혹시 미요코 씨와 자네의 결혼이 잘 되지 않은 것인가? 네, 맞습니다. 사실 잘 되지 않은 정도가 아니에요. 미요코는 다른 사람과 혼담이 오가는 중이고요. 이미 내년 봄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와 미요코 씨 사이가 틀어졌다는 말이야?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사실 금전상의 문제가 있어요. 미요코 씨의 아버지가 저한테 미요코를 포기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따르면 지난번 다카나와 씨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다카나와 씨가 예전에 있었던 어떤 일을 가지고 협박을 했다고 해요. 만엔을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매월 2,000엔씩 내는 것으로 그 요구를 들어주고 있었는데 이 중간에 다카나와 씨가 뜻밖의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 사고 때문에 벗어나기는 했지만 이미 8,000엔이나 지급한 상태라서 그 이후로 재정상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요코의 승낙하에 이번 혼담이 성사된 거고요. 그렇다면 미요코 씨도 원하지 않는데 집안 사정 때문에 다른 집과 결혼을 하기로 승낙했다는 것이구만. 네, 그렇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 저도 용서해야 하고요. 그런가? 그거 참 안 됐구만. 하지만 가와모토군, 나는 가난하더라도 참고 자네와 미요코 씨가 결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미요코 씨를 사랑하는 자네의 권리이기도 해. 그게 아니더라도 자네는 결혼을 요구할 충분한 권리가 있어. 가와모토군은 오코로치 선생님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해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서 아주 무서우면서도 바다같이 깊은 두 눈을 보았다. 자네가 원한다면 내가 마스요시 댁에 가서 미요코 씨를 자네에게 내달라고 말하겠네. 어떤가? 오코로치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가와모토 군의 볼이 붉어졌고 눈은 더욱 빛났다. 내가 마침 내일 가마쿠라에 갈 예정이야. 자네 생각을 들려준다면 마스요 씨도 만나고 오랜만에 미요코 씨도 만나보겠네. 이틀 뒤였다. 오코로치 선생님은 의국에 오시더니 내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제 가와모토 군의 결혼을 어떻게 할지 확실히 정해졌네. 마스요 씨와 그의 가족들은 지금의 혼담을 파하고 가와모토 군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네. 말하자면 내가 마지막 카드를 내놓은 거지. 마스요 씨에게 직접 이야기했거든. 작년 사건 때 다리 근처에 세워져 있던 통행금지 표지판과 칸델라를 그대로 옮겨와서 다리 위에 놓고 다카나와 씨가 지나갈 수 없게 만든 사람이 바로 마스요 씨였거든. 그래서 내가 마스요 씨에게
당신은 다카나와 씨가 자택 뒤 낭떠러지 길로 돌아가도록 계획적으로 일을 꾸몄어. 당신 입장에서는 그런 일을 꾸미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지. 다카나와가 뻗은 협박의 손을 피하려고 저지른 방위 수단이었으니까. 손전등의 퓨즈로 우드 메탈을 사용한 것도 그가 낭떠러지 길을 걸을 때 중간에 빛이 갑자기 약해지도록 하기 위한 설계였어. 이것을 보더라도 충분히 추리할 수 있지. 하지만 실제로 다카나와 씨는 운전사의 헤드라이트가 꺼져서 사고를 당했고 운 좋게도 당신에게는 죄가 없게 되었어. 하지만 다리 위에 있던 통행금지 표지판이 발견되고 그로 인해 의심을 샀다면 결국 당신의 계략은 들춰졌을 것이야. 그런데 다카나와 씨가 숨진 직후 사법주임이 이 사실을 눈치채기 전에 누군가 통행금지 표지판을 제거했지. 이것은 당신에게 매우 다행한 일이야. 어느 청년이 당신이 형사와 함께 집을 나선 뒤 은밀히 그 표지판을 지워버렸다고 추정할 만한 근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청년은 기특하게도 그 후 1년이나 지났는데도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나 오코로치는 미오코 씨의 신경증을 진찰했을 때부터 당신의 사리를 짐작하고 있었어. 이 청년도 나와 마찬가지로 어느 시점에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야. 그 증거가 바로 통행금지 표지판을 제거한 행위야. 그렇다면 비록 가난할지라도 이 청년의 명민한 두뇌와 당신에 대한 호의, 그리고 견인 불발의 의지는 외동딸인 미오코를 차지할 권리야. 그와 동시에 미오코 일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그럴 만한 지혜와 각오를 증명해 주는 거라고. 이렇게 말해 주었다네. 선생님, 저도 이제야 그 사건의 전말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신경증을 진찰하시던 날 사건을 이미 예상하셨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니, 자네, 신경증이라는 병은 보통의 건강한 두뇌로 보면 결코 알 수 없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이 사건의 전말은 나의 그 해석이 맞았다는 걸 증명하는데, 미오코는 그의 신경증 때문에 다카나와가 집에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아버지가 그에게 사리를 품기 시작했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알 수 있었던 거야. 다카나와는 한 달에 한 번 중요한 일 때문에 찾아왔고, 그때 두 사람이 마주하고 있던 자리에 차를 대접하던 이 젊은 아가씨의 무의식은 겁을 내고 있었어. 그 주기 때문에 신경증 증상이 완화되어 나타난 건데 그것을 여성 주기로 인한 증상이라고 진단하다니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는군. 그리고 칼을 무서워한 것도 사실은 사리를 두려워했던 거야. 그리고 시계 소리는 전에도 말했듯이 박동을 의미하는데 프로이트가 말한 성욕적인 의미는 아니었어. 그보다 더 절박한 것이지. 이것은 심장 박동 그 자체를 상징하네. 손님방에 있던 시계가 바로 아버지의 심장 박동을 의미한다고 말이야. 물론 그녀의 취면 의식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였고 아버지에 대한 이상한 애착이었어. 즉 아버지가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불면증의 원인이었지. 신경증에 걸린 딸의 감각이라고 할까, 아니면 감성이라고 할까. 아무튼 손님 방으로 차를 나르는 사이 손님과 아버지의 관계, 협박의 분위기를 감지했다. 이 얼마나 예민한 감각인가. 처음에 미오코 씨의 취면 의식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로 가와모토 군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그 댁에 가서 아가씨를 진찰했을 때 그렇게 짐작했네. 하지만 미오코 씨는 손님 방에 있는 칼만 아무렇지 않다고 말했어. 그것은 아버지가 그를 협박하는 악인을 베었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한편 손님 방의 칼 외에 모든 칼을 숨기는 행동으로 아버지가 죄인이 되면 안 된다는, 즉 죄를 짓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나타난 것이네. 이는 신경증에 걸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른바 대립 양존성이라는 것이야. 결국
손님방 시계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잠들 수 없다고 했던 증상은 결국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의 상징이었던 거야. 시계 소리를 확실히 듣기 위해서 다른 시계를 멈추거나 숨긴 것이. 신경증 증상은 각각의 의미가 있어. 이 부분이 치매 같은 병과 다른 점이야. 이렇게 오코로치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의국 사람들이 들어왔다. 선생님은 여기서 말씀을 멈추고 전혀 말을 잇지 않았다. 내가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은 오코로치 선생님의 태도에서 얻은 교훈이었다.